전 세계 미사일의 표준 암람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미사일계의 모범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류가 처음으로 공중전을 벌이던 1차 대전 시기까지만 해도 미사일은커녕 기껏해야 기관총 정도가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조종사가 직접 권총을 들고 적 비행기를 향해 싸움을 걸던 일도 많았죠. 이런 상황은 2차 대전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엔진 기술이나 비행 장치들은 나름 발전했지만 전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총탄으로 적 비행기를 직접 공격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만 해도 전투기들의 최대 속력은 겨우 시속 500에서 700km 정도에 불과해 기관총만으로도 충분히 적 비행기를 따라가 격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며 급격하게 발달한 엔진 기술은 곧 미 공군의 F-80 슈팅스타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1000km 가까이 되는 제트기들을 낳았고, 이쯤 되자 기관총으로 상대 제트기를 타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였는데요. 즉 표적을 보고 직접 무기를 날리는 게 아니라 유도 기능이 있는 무기가 알아서 적 비행기를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게 미 공군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 에임4인데요. 그렇지만 아직 기술력이 미흡했던지라 실전에서는 불발되는 일도 많았고 제대로 된 유도에 실패하는 때도 있었죠. 게다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미사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을 무시하던 경향도 있어서 이 당시 미군의 미사일 개발은 삐거덕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군이 미사일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아예 완전히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1958년의 진먼 포격전이었죠. 진먼, 한국식 발음으로 금문도라고 불리는 이 작은 섬은 중국의 샤먼시 코앞에 있는 곳입니다. 10여 년 전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가면서도 금문도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영신경세였던 중국 공산당은 금문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최신형 미그 17 전투기까지 수십 대 준비해 국민당 공군과의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잡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대만의 국민당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산당과의 재대결에 대비해서 이미 미국으로부터 F-86 세이버 전투기를 받았고 거기에 에임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몰래 개조하고 있었죠. 이 사실도 잘 모른 채 자신만만하게 나선 인민해방군 공군은 금문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때문에 무려 23대나 되는 미그기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죠. 결국 제공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공산당은 좌절했고 구사일생한 국민당 정부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가장 기뻐한 건 바로 미 공군의 미사일 예찬론자들이었죠. 금문도 포격전 소식과 이들의 여론에 힘입어 이제 총탄을 활용한 근접전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고 미사일만 있어도 모든 공중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미사일 만능주의가 미 공군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기관총을 다 빼버리고 아예 전투기에 미사일만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베트남전 당시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채택된 F-4 팬텀은 기총도 없이 미사일만 달고 적진 한복판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F-4 팬텀의 손실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세계 최강 미군에서도 월등한 스펙을 자랑하던 팬텀이었는데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사일만 쏘면 될 줄 알았던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공중전 훈련을 덜 받은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사일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투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미사일 중 하나였던 에임7 스페로우는 전투기의 레이더가 작동해야만 적 비행기를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미사일이 폭발할 때까지 기존의 경로를 지켜야 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망가는 게 불가능했다는 말이었죠. 게다가 그 성능마저 불안정해서 막상 실전에는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베트남전 당시 미 공군은 교전비 1대 3.2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대 5.8의 교전비와 비교하면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결국 베트남전이 끝나갈 무렵 기존 에임7 스페로우 미사일의 한계를 크게 체감한 미군은 아예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어드밴스드 미디움 레인지 에어2 에어 미사일, 즉 암람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파이어 앤 폴겟, 즉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고 바로 도망갈 수 있게 해서 전투기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 개발에만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연구진들은 암람의 자체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즉 암람은 처음 발사되었을 때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를 기준으로 유도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미사일 내부에 들어있는 자체 레이더를 통해 전투기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끝까지 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암람은 이런 특성 외에도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추가하며 스펙을 끌어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미사일을 한 번에 두 발 이상 쏟아붓는다는 게 지금 기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미사일이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전투기의 레이더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리 앞에 적 기체가 있어도 발사된 미사일이 터질 때까지는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도 한 번 적을 놓치면 다 무용지물이 될 뿐이었죠. 하지만 암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 단계에서만 전투기의 레이더가 사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인 레이더 유도 장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투기는 불과 몇 초 만에 여러 대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간 미사일이 설사 적기를 놓치더라도 뒤에서 날라온 미사일이 끝까지 따라가 줄 수 있죠. 그리고 암람만의 또 한 가지 미친 기능, 바로 보어사이트 모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어사이트 모드란 쉽게 말해서 전투기의 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암람이 가장 먼저 포착한 물체를 알아서 추적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즉 적인지 아군인지 가리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특히 적의 기체보다 수적으로 밀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단 한 기의 전투기로도 최소 5대 이상의 적 기체를 날려보낼 수 있으니 속된 말로 매드도그, 한국어로는 미친 개 모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격력을 극대화한 암람은 다른 무기에 비해서 속도 또한 무척이나 빨라졌는데요. 암람은 162.4kg이나 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초음속 마하 4, 다시 말하면 1초에 1372m를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또 사정거리는 160km에 달하죠. 사실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기존의 미사일들은 대부분 직선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 연료가 다하면 맥없이 고꾸라졌지만 암람은 일단 목표물 위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연료가 다하더라도 그 관성 덕분에 훨씬 더 먼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스펙을 가진 암람도 의외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한 발당 가격은 109만 달러, 즉 한화로 13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단 한 발로 몇백억도 넘는 적 전투기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으니 가성비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12,000발 이상 생산된 암람은 슈퍼호넷과 랩터, 라이트닝, 팬텀, 이글, 펠콘과 같은 미군의 주력 전투기에 대부분 사용될 정도로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 미군뿐만 아니라 타이푼, 해리어, 토네이도, 비겐, 그리펜 등 유럽의 수많은 전투기도 이 암람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과 든든한 동맹을 맺어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KF-16처럼 클래식한 모델은 물론이고 FA-50, F-35 같은 최신형 전투기도 대부분 암람을 장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람은 첫 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군에 배치되었는데요. 마침 그 해는 걸프전이 벌어진 시기라 암람도 실전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었죠. 특히 미 공군의 F-16C가 암람을 발사해 이라크군의 미그 25를 단번에 격추한 사례가 가장 유명합니다. 또 2017년 6월에는 미 해군 FA-18EF 전투기가 암람 한 발로 시리아 공군의 수호이 22를 격추하기도 했죠. 이처럼 이라크 전쟁과 보스니아 전쟁,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시리아 내전 등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6기의 기체가 암람에 의해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암람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한 여러 나라는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암람을 아예 지대공 미사일, 즉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기도 했습니다. 암람의 개발사인 레이시온과 노르웨이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내셔널 어드밴스드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 시스템, 줄여서 나삼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굳이 지대공 미사일을 처음부터 개발할 게 아니라 이미 실전에서 효과가 입증된 공대공 미사일을 약간 변형만 하는 것이다 보니 그 가성비에 취한 여러 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삼스를 도입해 대공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서방국들은 나삼스 2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줘 러시아 공군을 또 한 번 화나게 했죠. 그렇지만 1991년에 처음 개발된 만큼 너무 오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암람은 슬슬 퇴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아예 대놓고 암람을 겨냥해서 신무기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암람이 더는 자리를 지키기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암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60km였던 기존의 사거리를 최대 200km까지 늘리는 한편 최대 속도 역시 마하 4에서 마하 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죠. 이렇게 30여 년간 공중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암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